네이버랑 카카오 한때 뜨거웠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사실 카카오의 전성기는 2021년이에요. 과거의 영광을 찾기 조금은 쉽지 않다. 네이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삼천리 같은 경우도 10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꺾여버리는, 이제 설명이 되는구나, 실적을 봐야 되는 그런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말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업종 중에서 주목할 업종이 있다면 어디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방산하고 엔터 이런 업종들이 실적 예측치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K방산이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수주로도 이어져서 당분간은 이제 방산주들이 먹고 살 걱정들은 안 하게 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2023년 들어서 꾸준하게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종식이 됐고, 그다음에 K컬처, K팝에 대한 인기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실적 기대치들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K-팝 같은 경우, 엔터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엔터 같은 경우는 뭐 JYP라든지 YG라든지 하이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실적 개선치가 좀 보여지는 기업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볼 섹터를 2개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삼성이 이제 로봇 팀을 만들었거든요. 로봇 팀이라고 하지만 팀장은 사장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내 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콜옵션 행사를 2026년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행사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한 60%대까지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IPO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차 전지가 자동차 부분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전자산업에서의 변화는 로봇이 선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 4, 5년 후의 로봇 산업의 모습은 많이 다를 것이다. 현대차가 몇 년 전에 그 로봇 기업을 인수했을 때 고평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들어서는 현대차가 잘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대, 뭐 삼성, 너나 할 것 없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맨 먼저 우리가 로봇 산업이 협동 로봇 분야에서 치킨을 우리가 튀기는데, 기존에 사람 손이었다면 이제 로봇 손이 치킨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의 가격이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일반화되면 최종적으로는 가정부 로봇이 우리 곁에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비메모리 섹터 부분들. 그래서 비메모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삼성이 지금 10년 동안 용인 부근에 1년에 30조 정도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그 산업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대만 기업 TSMC가 50.5%예요. 삼성전자가 18.5%인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TSMC가 58.5%, 삼성은 15.8%예요. 삼성이 여기서 이렇게 놓쳐버리면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죠.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국가별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차지를 하지만, 그 대부분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전체 그 반도체 시장에서 이 비메모리가 70% 이상, 70~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20%에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300조 투자, 이 비메모리 섹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일어난다면, 지금 이제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2~3년, 3~4년 후의 일들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인가? 결국 반도체 소부장들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노브로 반도체 소부장 ETF도 있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ETF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기노브로 산업의 성장세, 실적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갖고 가도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네카오 이런 종목인데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종목들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지, 과연 이 종목들은 정고점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가 매수 관점으로 흑자 기업들은 좀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얼마 정도의 개선이 될 거냐. 실적이 꺾이거나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은 다시 회복하는 반등 시점이 좀 더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이 삼성전자를 보자면요. 우리가 순이익을 보면 2021년에 39조 정도의 단기 순이익인데 2022년에 54조 정도. 그런데 주가는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왜냐? 올해가 11조 정도로 예측을 해요. 2025년도 정도 가야 한 50조 정도의 단기 순이익으로 다시. 그러니까 2022년의 영광이 2025년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기다릴 수 있어. 그렇죠. 2, 3년 정도 기다리면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보단 나아질 거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반도체 사이클 산업은 투자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실적이 망가졌을 때 사서 실적이 좋을 때 팔면 되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 2, 3년 정도의 주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할 때 사놓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랑 카카오 요즘 한때 뜨거웠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지금도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우리가 네이버를 보면 그나마 네이버는 실적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7,600억대의 단기 순이익인데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서 2025년이면 1조 5천억.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주가가 카카오랑 좀 차별성을 보이는 이유가 네이버의 어떤 실적 개선세를 좀 예측을 하면서 네이버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조금 꺾여요. 작년에 1조 3천억대. 사실 카카오의 전성기는 2021년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거의 9배 늘어나니까 주가 정점이 2021년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올해는 5천억대 그리고 2025년에는 8천억대.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의 어떤 과거의 영광을 찾기 조금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래의 실적 예측치 2, 3년치를 알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흐를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왕이면 지금보다 나은 트렌드, 동일한 조건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말에 좀 올라타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속상하지 않고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두 기업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니까 네이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약간은 마음 편한. 그러니까 실적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럼 카카오는 버려라?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왜냐면 카카오도 올해가 가장 실적이 안 좋지만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증가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기존 보유자라면 실적 개선치가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조금 좋겠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실적을 보고 투자하라는 얘기는 제일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도박하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손실의 쓴맛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테마주만 쫓아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혹시 뭐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삼천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에 매일 오르니까 사셨어요, 설마?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적을 그래서 체크를 해봤죠. 왜 오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는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오르고 앞으로 천연가스가 더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발짝 놓쳤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천연가스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 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이 주식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 히든이 숨겨져 있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내부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건가? 계속 이 리포트도 보고 뭐 찾아보고 했는데 별다른 신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폭발적으로 10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실적도 10배가 상승을 해야 하잖아요. 595억이던 당기순이익이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서 492억으로 오히려 쪼그라들었거든요. 실적이 2022년도에 쪼그라들었는데 이건 왜 10배가 올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설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량 매집을 그것도 빚내서 한 거죠. CFD라는 2.5배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계속 투자금으로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하고 이러면서 주가 끌어올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기들의 작전이 알려지면서 한꺼번에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급락이 온 거고요. 결국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의 실적에 달려 있는데 가스 제공업자는 각 지역별로 자기들의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쉽사리 이렇게 사업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삼천리가 이 가스 제공업자 역할만 계속 한다면 실적은 대동소이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는 그런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